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재무자료, 이걸 좀 깊게 파볼까 하는데요. 특히 재무 비율이랑 차이 분석,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재무제표 속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성과를 좀 빠르게 파악하는 지름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표들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좀 명확하고 또 흥미롭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그 재무 비율, 이게 정확히 뭐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항목들 간의 관계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비율들을 통해서 기업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 경쟁사나 산업 평균 같은 거랑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추세를 파악하는 거죠. 이게 또 투자자나 채권자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되거든요. 저희가 받은 자료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누던데요. 수익성, 유동성, 지급 능력, 그리고 성과 측정 지표.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비율들 예시로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익성 지표 중에 매출 총이익률 같은 거요. G컴퍼니 2년차 보니까 44.44%던데요. 네, 그렇죠. 매출 100원에서 원가 빼고 한 44원 정도 남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유동성 쪽을 보면요.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을 보는 건데 유동 비율이 대표적이죠. 아, 유동 비율? 네. G컴퍼니 2년차 유동 비율이 1.03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산업 평균 1.50보다는 좀 낮아요.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1.03이면 1.50보다 꽤 낮은 건데 그럼 좀 위험 신호로 봐야 하나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는. 일단 그럴 수 있다는 신호죠. 단기 지급 공략에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근데요,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거는 혹시 다른 정보가 있는지, 예를 들어 현금 흐름이 아주 좋다거나 재고 관리가 되게 효율적이라거나 그런 게 있다면 낮은 유동 비율을 좀 상쇄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때로는 그게 자원을 좀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장기 안정성을 보는 지급 능력, 예를 들어 부채 비율은 어떤가요? G컴퍼니가 1년차 1.04에서 2년차 0.91로 내려갔던데 이건 좋은 거죠? 네, 그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신호죠. 부채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거니까요. 재무 구조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개선되었냐는 거예요. 부채를 진짜 갚아서 줄인 건지 아니면 증자 같은 걸 해서 자본이 늘어난 건지. 아, 그 원인이 중요하군요. 네, 그 이유를 알아야 G컴퍼니의 재무 전략 방향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빚 갚아서 좋아진 거면 이 회사가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구나 할 수 있고 자본 확충이라면 미래 투자를 준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진짜 비율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변화의 원인이나 다른 지표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차이 분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뭔가요? 실제 성과랑 계획했던 거, 그러니까 예산이랑 비교하는 도구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해요. 계획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수익이랑 비용 모두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원래 세웠던 예산, 그러니까 정적 예산이랑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계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예상보다 확 늘거나 줄면 당연히 비용도 달라지잖아요. 그쵸. 판매량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네, 그래서 단순히 예산 초과했네, 미달했네 이렇게만 보면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변동 예산이군요. 이게 왜 더 유용한 건가요? 변동 예산은 실제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조정해요. 아, 실제 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짜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면 가격이나 원가 자체의 변동 때문에 생긴 차이랑 판매량 변화 때문에 생긴 차이를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훨씬 더 명확해지죠. 그렇군요. 그 제공된 자료에 네오스타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예시예요. 아, 네오스타. 맞아요. 보니까 변동 예산을 써서 분석했더니 단순히 실적이 안 좋았다. 이걸 넘어서 왜 안 좋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판매량이 준 것도 문제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있었죠.
네, 판매 단가를 예상보다 낮게 받았고 불리한 판매 가격 차이 8,000달러, 또 단위당 변동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썼고 불리한 변동 원가 차이 4,800달러. 이런 분석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고정비는 좀 아꼈네요. 유리한 차이 1,000달러. 네,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죠? 네, 확실히 보이네요. 판매량 감소는 시장 상황 탓일 수도 있겠지만 가격 결정이나 원가 관리는 내부적으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차이 분석은 이렇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알려주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무 비율하고 차이 분석, 이 두 가지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해하는데 정말 강력한 도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기억하실 점은 이 분석 결과들이 결국 사용된 회계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자체가 부정확하면 분석 결과도 의미가 없겠죠. 아, 그렇죠. 데이터의 질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숫자를 넘어서 그 이면의 맥락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 동향이라든지 경쟁 환경, 또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 같은 거요. 이런 질적인 정보 속에서 숫자를 해석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변동예산 분석처럼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얻으신 이런 통찰력, 이걸 여러분의 업무나 관심 분야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이런 정량적인 분석 결과들이 예를 들면 회사의 문화나 리더십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요소들과는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보면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